린더와 메르디스. 린더와 메르디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린다 버머는 1960년 3월 둘째로 태어났다. 둘째라는 위치는 그녀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 린다의 언니 조에는 린다와 2살 반 터울이었다. 인생이 경주라면 조에는 린다가 뒤쫓아야 할 토끼였다. 조연이 숙제를 하고 있으면 린다는 그 숙제를 하고 싶어 했다. 린다는 특히 수학이 실력이 뛰어났다. 3학년은 월반을 할 정도였다. 사실 린다는 혼신의 노력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없는 추진력이 있었다. 그런 추진력이 처음 드러난 분야는 승마였다. 린다 7살 때 부모님은 그녀와 언니를 데리고 와이오밍에 있는 가족 목장에 갔다. 그곳에서 누구나 카우보이나 카우걸이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린다에게는 단순한 놀이 이상이었다.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있는 집에 돌아와서도 린다는 평일 오후와 주말을 차고에서 말을 타는 연습을 하며 보냈다. 린다의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부럽지 않은 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세브란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했고 린다의 가족은 부유한 지역인 마린에 있는 현대적인 양식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린다에게 첫 경주마가 생긴 것은 10살 때였다. 린다는 말에 탔을 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14살 무렵에 린다는 자발적으로 한 번에 몇 줄씩 이른바 황제의 다이어트로 알려진 에킨스 다이어트에 효시가 된 단백질 다이어트를 하기도 했다. 거기와 달리 유일한 간식인 돼지 껍데기 이따금 코티지 치즈를 먹고 살았다. 부모님은 약간 걱정을 하셨지만 시기장애는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기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승마대회는 주관적이었다. 린다는 결과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골프를 좋아했어요. 린다는 승마를 할 때 저런 골프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 린다는 처음으로 건강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몇 년 동안 위장이 린다를 괴롭혔다. 주기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도 그랬다. 대부분 변비 증세였지만 때로 지독한 가스가 나타나기도 했다. 16살 때 린다는 리치먼드 컨트리 클럽에서 부모와 함께 골프를 하러 갔다. 린다는 게임을 시작하기 직전에 로커룸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봤다. 며칠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기에 큰 위안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곧 몸에 기운이 없어지면서 현기증이 났다. 린다가 휘청거리며 화장실에서 나와 게임 시작점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았다. 무슨 일이니? 린다는 설명한 다음에 물을 조금 마시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이런 내 위장을 다루면 안 되는데. 린다의 어머니 캐롤은 가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민성 대장 증후군은 통증이나 변비, 설사, 가스 등 다양한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그 자체로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니지만 과잉 혹은 지연된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염증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염증은 가민성 대장 증후군과 크론병의 사촌이며 이들은 과다한 염증이라는 특징을 띠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내 몸을 살펴봤더니 염증이 생기고 붉게 변하고 아프고 부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선 육체적으로 불편해질 것이다. 인체의 경계는 빈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몸에는 진화에 의해서 빈 공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붓는 증세가 나타나면 통증이 심할 가능성이 크다. 린다는 어머니 캐롤은 가민성 대장 인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고 재능과 확신이 있었지만 또한 끝없이 성공을 갈망하고 성취했다. 그녀는 노력 끝에 골프 장학금을 받고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갔고 마침내 경제학 전공으로 졸업장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유럽 골프 대회 참가자로 선발되었다.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미국 팀에 선발되는 여성은 골프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뛰어나야 했다.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이로 인해서 린다는 1982년에서 85년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충분히 쉰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 학생이 되었다. 린다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법률회사 가운데 하나의 파트너가 될 사람과 결혼했고 그의 성을 따라서 린다 세그레가 되었다. 그녀는 인류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들어가 남편의 근무 시간과
예. 일치하는 파트너의 일을 선택했다. 린다는 오후 8시가 되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하고 있어? 남편이 물으면 답했다. 1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남편은 10시에 퇴근하면서 린다를 자기 프로쇼 9일 일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갔다. 성공과 함께 책임감과 부담감이 찾아왔다. 린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어쨌든 그것이 그녀가 지향하는 방식이었다. 1989년 린다는 한 프로젝트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의뢰를 성사시키려고 연속으로 열흘 밤을 새웠다. 린다가 이겼다. 여성의 수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많고요. 불안함도 약간 느끼죠.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여러분만큼 저도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를 죽여야 했지만요. 린다의 남편 역시 열심히 일했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하여 뉴욕과 홍콩, 런던 그리고 그 외 다수의 A형 소수민족 거주지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을 대다수가 자기 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린다가 스스로 병을 자초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린다의 유전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린다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인생을 쌓아 올리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신의 한계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 린다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그녀에게 어울리는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자신의 자아인지 잊어버리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 그녀의 인생은 정서적인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또한 위협하는 외부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쉬지 않고 일만 하는 병에 끌려다니고 있었다. 1980년대 말 위장의 고통은 더 심해졌다. 몇 달에 한 번씩 나쁜 가스 때문에 집에 와서 치운 뒤를 기어들어가야 했다. 부엌이면 아침이면 다 빠졌다. 린다는 계속해서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그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네요. 아이고 저러봐라. 1995년 9월 초 린다는 아들을 낳았다. 이들은 부부의 두 번째 아이로 2살이 된 딸아이 하나가 있었다. 그들 가족은 쾌적한 샌프란시스코 남부 외곽지의 산마테오에 살았다. 공교롭게도 자동차로 10분 거리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주요 고객사 중의 하나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융 서비스 기업이 있었고 린다는 그 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린다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고작 출산 휴가를 열흘 얻었다. 그녀는 탈진 상태가 되었다. 자정에도 업무 전화를 받았고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하느라고 2시간마다 일어났다. 린다는 그의 12월 목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끔찍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그것이 아주 전염성이 높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연쇄상 고균으로 의심했다. 연쇄상 고균은 대개 항생물질로 치료하게 된다. 그녀의 경우에는 아니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증상은 피로와 함께 몇 주 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1996년 3월이 되자 린다에게 발진이 나타났다. 많이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한 붉은색 발진이 팔다리와 상부를 뒤덮고 있었다. 그때가 되어서야 린다는 병원에 갔고 의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린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일주일에 65시간을 일하고 그녀의 근무시간을 보면 근무시간을 늘리는 남편과 갓난 아기와 딸이 있었고 이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엄마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포트 익스플로러 뒷좌석에 아이들을 앉혀놓은 채 전화회의를 했다. 1996년 9월 왼발 엄지발가락이 골프공 크기로 커졌을 때 린다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동료들과 디너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담당 의사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다. 그들은 라인병이라고 추정했다.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의학적인 선거다. 틀림없이 병균이나 외부 물질이 작용 중이라는 것이다. 2주가 지나자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똑같이 커졌다. 그 다음에는
왼쪽 무릎이 포도처럼 변했다. 린다는 전면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다. 린다의 1차 진료 의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자가 면역만큼 흔하기 때문에 그 진단이 더 따라올 수가 있었다. 오랫동안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 늑대. 누구나 병원에 가면 먼저 증상을 이야기한다. 목이 따끔거려요. 다리가 아파요. 열이 있어요. 여기 발진이 생겼어요. 의사 역시 먼저 증상을 묻는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증상에 해당하는 여러 질병 중에서 원인을 찾는다. 감기에 걸렸습니까? 폐렴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아입니다. 기생충입니다. 암입니다. 자가 면역의 경우에 질문과 대답이 증상에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다. 관절이 아픕니다. 열이 있어요. 여기 발진이 생겼어요. 쓸쓸합니다. 변비 있습니다. 정신이 멍해지고 피곤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말한다. 방금 말씀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맞다. 하지만 어딘가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다. 병원균도 없고 감염도 없고 외부에서 침입한 질병도 없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 병이 괜찮다. 그렇게 되어지는가 봐요. 면역 이야기의 어떤 측면도 자가 면역 이야기만큼 천지하거나 날 것이 아니다. 수수께끼는 늑대 인간에서 시작이 됐다. 한 역사에 따르면 일제히 서기 963년에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에 동물에게 물린 상처가 있는 기이한 증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히포크라테스는 피부병과 증상이 일치한다고 최초로 묘사했다. 그리고 투르의 헤베르누스가 최초로 거기에 루푸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푸스는 늑대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통증과 지저분한 형태의 병변이 나타났다. 내가 읽은 중세 질병의 역사에 관한 글에서는 이를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괴한 병변은 얼굴과 다리 등에 나타났다. 루푸스 환자를 대변하는 프로젝트 루푸스 인데버에 따르면 이들 증상 루푸스가 원인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누군가 늑대에 물렸거나 늑대 인간으로 변한 흔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의료와 진단의 원시성에 필적할 만한 것은 병든 조직을 잘라내거나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태워버리는 치료법뿐이다. 유명의학 저널에 나온 2016년의 어느 루푸스 사례를 보면 이러한 개입은 치료 효과가 거의 없으며 환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손상을 입었다. 1872년 비인의과대학은 모리츠 카포시라는 의사를 채용했다. 그런 루푸스를 관절염 등 다른 증상과 연관지어 생각했다. 19세기 후반부에 캐나다인 의사 윌리엄 오슬러 경은 심장이나 폐, 간에 미치는 영향 등 훨씬 많은 조건과 루푸스를 연결했다. 오슬러 의사는 전신 홍반 루푸스라는 이름을 지은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전신이다. 루푸스는 피부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다. 거의 동시에 과학자들은 관절의 고통을 일으키는 특이한 증상을 규명하고 탐구하고 있었다. 1800년 파리에서 한 박사 과정은 관절염 환자 9명을 조사하고 그들의 관절 통증은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통풍에 대한 진단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 학생은 이를 처음에 무기력한 통풍이라고 불렀다. 그러고 나서 1859년에 런던에 있는 유니버시티 대학병원의 선구적인 의사이자 연구원 알프레드 게로드가 이 증상에 근대적인 이름을 붙였다. 류머티스성 관절염이었다. 이 병은 염증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관절에 영향을 미친다. 염증이 질병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라. 염증은 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다. 이 말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자신이라는 뜻일까? 몸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발상은 여전히 비교적 낯설었다. 선구적인 면역학자인 파울 엘리히는 정확히 1900년경에 자가독성 공포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자가면역, 자신을 공격하는 몸. 면역학이 20세기를 향해서 질주하면서 많은 사람이 변두리 중에도 후미진 곳이라 여기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공동체 그 중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염증 증상을 탐구하는 사람의 수는 훨씬 적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어 의료원은 연구 중심 중의 하나이다. 메이어 의료원의 역사에 따르면 1926년 관절이 붓고 아픈 류머티스 치료를 받기 위해 574명의 환자가 입원했다고 한다. 만성 감염 즉 외부 물질이 감염을 유발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가정한 것이었다. 물론 이 가정은 잘못됐다. 백신도 시도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떠올려보자. 과열된 면역계에 약과 백신을 주어 더욱 힘을 내게 했던 것이다. 다른 환자들은 열요법을 이용하여 치료했다. 증상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열을 유도했다는 뜻이며 말 그대로 면역계에 불을 붙여서 수수께끼 같은 증상을 멈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1929년에 뭔가 밝혀졌다. 관절의 통증을 다루는 의사를 류머티스 전문이라고 한다. 메이어 의료원에서 일하는 필립 헨치는 선구적인 류머티스 전문의로서 특정 류머티성 관절염 환자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환자가 급성 황달에 걸리자 그녀의 관절 통증과 굳은 몸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병에 걸렸지만 관절통은 나빠지는 대신에 이전보다 좋아졌다. 또한 헨치는 다른 류머티스 환자도 수술을 마친 후나 임신 중에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널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압박에 시달리던 환자들이 관절 공격에 대항하는 화합물을 분비한다는 이론을 세웠다. 헨치는 육감이 있었다.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압박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헨치는 관절 통증과 염증은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두 심장의 맨 위에 위치한 부신에서 나온 분비물에 의해 둔화되고 있었던 것이라는 이론을 세웠다. 그러한 것을 동력 삼아 헨치와 에드워드 켈빈 캔들이라는 생화학자는 자가 면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 메이어 의료원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할 물질을 찾아내려고 애쓰던 중에 캔들은 소의 부신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임상화학 저널에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시카고 도살장에서 나오는 부신 조직을 정기적으로 배달시켰다. 캔들은 소수의 호르몬을 발견했고 알파벳 A, B, C 등의 글자를 이용하여 표기했다. 과학을 바꾸어 놓은 것은 복합이라는 호르몬이었다. 복합이를 먼저 연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들의 기분도 좋아졌다. 어떨 때는 행복에 도취되기도 했다. 정제하고 분리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다. 1948년 메이어 의료원에서 1929년에 그곳에서 연구를 시작했던 바로 그 과학자들이 심한 류마티성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던 29세의 여성에게 복합이를 주었다. 이틀 동안 주사 2번 맞고 나면 저 환자는 걸어서 병원을 나가 3시간 동안 쇼핑을 원 없이 하게 될 겁니다. 동일한 2010년 과학기사에 공개된 이야기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전세계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라고 또 다른 역사 기록을 말한다. 메이어 의료원의 연구원 2사람은 1950년 이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복합이를 다른 이름으로 코르티솔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코르티솔은 면역기를 억압하는 스테로이드이다. 스테로이드는 여러 자가 면역 장애를 저지하는 1차 방어선이다. 스테로이드는 나중에 보겠지만 은총이자 저주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면역학에서 스테로이드 발견은 백신이나 항생물질의 발견에 비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어마어마한 발견이자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답이지만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 즉 자가 면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답이었다. 면역학의 많은 부분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1950년대 말경에는 면역학의 다른 주요 부분과 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루푸스 연구는 이 루푸스가 골수에서 자유롭게 부유하는 물질을 조금씩 먹어 치우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2배로 재수없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골수는 면역계가 서서히 성장하고 기운을 차리게 데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자신이 성장에 도움을 준 바로 그 면역계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또 다른 주요한 수수께끼가
1950년대 말에는 1960년대 사이에 자가면역 분야의 성공자로 널리 알려진 헨리 조지 콘켈 의사에 의해서 풀렸다. 콘켈 의사는 평생 뉴욕의 록펠러 연구소에서 일하며 살았다. 그의 환자는 물론이고 연구소에도 관절환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있었다. 이 사실은 대체로 우연이라고 여겨졌다. 관절염은 항상 자가면역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노화나 반복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 등의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었다. 콘켈 의사는 이들 관절한 환자를 연구할 때에 일부 여성의 항체를 분리했다. 그가 수집한 분야 중에서 콘켈은 신경에 거슬리는 19개 항체를 관찰하여 분리했다. 이 항체들은 외부 세포에서 오는 신호를 이해하고 반응하기보다는 환자 자신의 백혈구 세포에 반응했다. 이제 콘켈 의사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알 수가 있었다. 그는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테스트를 찾아냈다. 다른 면역학자들이 인체를 침입자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이해한 그 특성을 이용한 발견했다. 그것은 기발하면서도 근본적인 통찰이었다. 1948년 한 중요한 테스트가 핵항체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들 항체는 정상세포와 핵과 결합할 수 있으며 전신 홍반 루푸스에 걸린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핵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을 때 거의 100가지 이르는 알려진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어느 효과가 있는 테스트는 겨우 2가지에 불과했다. 그리고 치료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여기까지가 1960년대 말 대부분의 상황이었다. 이때 끔찍한 관절통에 시달리는 한 40대의 여성 환자가 통증과 울음을 참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을 찾았다. 그 여성을 돌봐준 사람들 중에는 베브라 한이라는 의대생이 있었다. 그녀는 훗날 이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가 된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그 시기 자가면역 분야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콘켈 의사 등의 굉장한 과학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가면역은 여전히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웠다. 이러한 도전은 당시 사회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적인 시선과 결합이 되었다. 여성이 불만을 터뜨리면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여기서 사회에서 여성의 일은 단지 육아와 가사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여성이 하는 일은 열등하며 특별히 어려운 일로 여기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어 고통을 가중시킬 수가 있었다. 여성의 역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성의 남편은 절대 빨래를 하지 않지요. 절대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기저귀는 가는 일은 관절이 부어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힘듭니다. 일개 의사가 그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별로 없었다. 스티로이드 듣지 않았다. 197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행동과학자 캐롤린 위너는 자가면역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포착한 연구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을 읽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 논문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병은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논문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29세 여성이 쓴 어느 나라의 일기로 시작한다. 건강한 몸으로 단순한 노동, 영혼은 고양되고 기쁨은 커지네. 아픔이 계속되고 피로가 우울을 부르면 찾아오는 것은 절망. 지금부터 40년 나는 얼마나 많은 절망의 유형을 보게 될까.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는 진단을 받으면 병을 치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환자는 의사가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거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그 논문에서 대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가치료 방법 중에는 샐러리 주스, 비타민 E 다량 복용, 유황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발에 묶고 자기 보드카에 저은 생강뿌리 후원한 물로 찜질하기 등이 있다.
논문에 나오는 방법은 은폐하기라고 부른다. 자가 면역 환자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아프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친구와 가족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픈 사람에게 제대로 된 행동을 기대한다. 나는 린다와 메르디스라는 두 명의 자가 면역 환자의 의학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친밀하게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두 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에 공유한다. 린다와 메르디스의 이야기는 또한 모든 사람의 면역기에 균형을 미치는 주요 요인, 수면, 스트레스, 위생, 가정력, 미생물 군류 전체로 알려진 장 생태계 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우리에게 계속 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환자들의 투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